오늘 주제 발표 이제 마지막 발표가 남았는데요.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제는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과 도박 중독 폐해에 대한 예방 치유 대책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의 김영우라고 하고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북부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온라인 도박의 어떤 면에서 그늘, 그리고 온라인 도박의 어떤 폐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한 2주, 3주가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뻔한 자료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주제를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요. 우선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사실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온라인 도박에 대해서는 아직 여론의 조성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온라인 도박은 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박이라는 관점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뉴스는 도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중앙지, 경제지, 중앙종합지 방송사의 사회면을 중심으로 해서 561건의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뉴스가 도박 문제는 거의 다 범죄와 연관돼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우리의 사행산업이 이제 건전하기 위해서는 이 범죄의 문제를 어떻게 좀 더 예방하고 줄이는 노력이 갈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사실 여론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온라인 도박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 도박들은 조직범죄라든지 또는 오늘날의 가상화폐나 또는 여러 가지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현상과 굉장히 결합이 많이 되어 있다는 인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 부정적인 인식 안에 범죄자들의 이름이 온라인 도박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범죄와 관련된 해외 사례들이 우리가 계속 뉴스에서 보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조주빈이라든지 연쇄살인범이었던 최신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돈 세탁이나 또는 상습 도박 또는 이제 FX 마진 같은 환율 거래 관련돼서 계속 범죄와 연관된 도박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온라인 도박에서 우리가 사실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관에 있어서는 사실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치료한다는 관점보다는 이게 범죄를 사실 이제 단속하고 처벌하는 관점의 기관들의 어떤 협력이 이 기관도 안에서 나타나는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현재 정부 조직과의 거버넌스 협력이 잘 이루어질까라는 건 뉴스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월간 키워드 트렌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언제 도박 문제가 제일 심각했는가를 보니까 코로나19가 터지고 얼마 안 있어서 3월 달에 4월 달까지 제일 많았습니다. 이때 이제 10대들의 디스코드 성착취물과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안에서 온라인 도박에 대한 것들이 계속 돈 세탁하고 연결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인터넷 방송에서의 어떤 별풍선이라든지 또는 이제 코인과 같은 이야기들이 온라인 도박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아까 앞선 발제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온라인 도박에서는 중심 사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키워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10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갈까요? 예, 계속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상황 안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뭔가 했을 때 뜻밖에도 도박과 가장 연관성이 많은 게 코로나19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를 검색어로 넣지도 않았는데 코로나19가 오히려
도박 문제나 온라인 도박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 요인이 있음을 뉴스는 설명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에 대한 것들이 뉴스에서 조금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까요? 예. 결국 코로나19와 도박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19와 도박의 연관성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을 이제 열어줘야 되는가라는 걸 앞에 발제자분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현재 여론 안에서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도박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걸 과연 여는 것이 답인가? 여론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아까 저 두 번째 우리 위원께서 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절반 이상은 온라인 도박 그리고 모바일 도박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온라인 도박 문제가 사실은 허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도박 산업, 사행 산업의 그늘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뉴스라는 것이 마치 퍼즐처럼 연결되어 있는 사회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도박 문제라는 게 단순하게 뭐 사행 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온라인과 모바일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성범죄나 청소년의 일탈과 비행,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 조직의 어떤 문제들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본다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다. 전체적인 퍼즐의 판 안에서 도박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함의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온라인 도박의 문제는 아마 20, 30년 전에 술, 담배 문제하고 연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담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실내에서의 흡연이나 식당에서 흡연조차도 받아들이는 문화였는데 불과 20, 30년 만에 건강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흡연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세상의 어떤 규범이 바뀌는데 온라인 도박은 마치 20년 전에 우리가 담배를 생각하던 것과 같은 규범의 수준 아닌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20년 후에 우리는 어떤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될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사행산업 매출액이 줄었다고 해서 이걸 과연 방향 전환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범죄와의 연관성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나치게 사회적 일탈행위나 규범적 문제로만 보고 혹시 도박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고 재발을 잘하는 만성적인 병이라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도박 중독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도박 문제가 징후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더 모르고요.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도박의 문제는 거의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고려해 본 적도 없는 스마트폰, 온라인 상에서의 도박들이 이제 학교 장면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장면에서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경을 써야 되냐면 사실 이 온라인 도박의 문제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이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현재 도박 중독자 문제를 다 감당하고 있나? 제가 볼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감당을 못하는데 더 도박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이 조직으로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가 1, 2년 전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뭐 규모 축소라든지 사업장 축소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가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그렇다면 사행산업의 확장 안에서 사행산업의 그늘, 그 사행산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박에 과몰입되어 있고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잘 만들고 있나? 그리고 그것이 온라인 도박을 받아들일 만큼 사업을 확장하면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퇴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도박장이 문을 연다면 국가가 스스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을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분명히 온라인 도박에서 청소년 도박의 위험을 이야기하는데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나.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초중 고등학생의 도박 문제 관련된 예방교육 이수율이 3%가 안 됩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지금 도박 문제 예방교육을 받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간다면 모든 아이들에게 굉장히 자유롭게 갈 건데
과연 이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과연 온라인 도박에 대응하고 있을까? 아니면 전혀 대응하지 못할까? 저는 두 번째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이 도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 사행산업은 앞서 두 분 연작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까지 통계를 보면 그래프가 명확합니다. 매출액은 이 꺾은 선 그래프거든요. 매출액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장객이 줄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매출액은 증가했고 입장객은 줄었다. 도박의 트렌드가 달라진 거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면하던 도박에서 비대면하는 도박으로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코로나19가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 도박 트렌드는 바뀌고 있었다. 더 이상 대면 상황에서의 도박이 중심이 아니고 비대면 상황의 도박으로의 발전은 그때 이미 시작했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일어나자 영업장을 일부 폐쇄하자 매출액이 아까 보신 것처럼 한 40%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합법 사행산업 매출액이 쭉 줄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경마가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경륜, 경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두 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권이나 체육진흥 투표권은 큰 문제가 없고 복권은 오히려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결국 대면 상황에서의 사행산업이 비대면 상황으로 이제 트렌드가 변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게 아까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 하셨던 그 표를 제가 좀 크게 만든 거죠. 결국 복권은 증가하고 체육진흥 투표권은 선방했고 나머지는 거의 80% 가까이 줄어서 이건 결국은 코로나19의 영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사실은 이미 대면 도박이 아니라 비대면 사행산업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눈에 보이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우리 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주류 도박의 온라인 도박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개정안이 국회가 통과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드온을 통해서 이제 경정 경륜의 온라인 배팅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문제는 합법 사행산업체가 기금을 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책임성 도박이라는 관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 아니지만 이미 합법 사행산업을 받아들였다는 건 국가가 일부 이 사행산업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도 책임을 지고 합법적 사행산업자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국민을 안전망해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받아들였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행사업체들은 합법 사행산업의 순매출액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부담금을 법에 의해서 2012년부터 13년부터 이제 부담금을 내기 시작했다면 사실은 제대로 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현실은 부담금을 내고 그리고 이제 합법 사행산업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소비자 보호, 그 다음에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건전한 사업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건전한 사업의 내용의 핵심적인 건 결국 이제 사행산업체가 운영하는 중독 예방 치유 기관들이 가시적인 실적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강원랜드가 그나마 액수 사이즈가 제일 크기는 해요. 그래서 순매출액 대비 꽤 큰 퍼센트, 0.3%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사행산업의 성장과 함께 책임성 도박 정책의 주체자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면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이제 온라인 도박을 우리가 허용하는 쪽에 의견을 만약에 사감위가 가지신다면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분들에 대한 안전장치는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합법 사행산업자 입장에서 산업자 입장에서도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경비를 제외한 순매출액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돈들을 지금 이 건전한 사업에 쓰고 있으면서 매출액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
온라인 도박으로 가야 된다는 식의 논리는 제가 맞지 않는 논리다. 오히려 차라리 다른 논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도박 중독 유병률의 추이입니다. 이제 요 20년도 자료는요, 사실은 19년도 자료거든요. 19년도에 조사를 해서 20년도에 발표한 거라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도박 중독자 유병률이 늘어났다 또는 그대로다라는 걸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약간의 이제 이런 확률 표본이 아니고요. 편입 표집을 한 그 1000명 단위의 유병률을 그 가톨릭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자면 한 6% 가까이로 나타났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2년마다 하는 것들을 확률 표집으로 해가지고 10,000명 이상 조사를 해서 6%가 나온다면 우리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도박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현재 상태 유지되고 있거나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들의 상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고 경주리 도박장이 문을 닫았고 강원랜드 카지노도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박 중독자가 늘어났고 상담을 받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박 문제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비대면 상황이 되니까 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 안에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우리가 스마트폰 또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도박이 불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불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결코 도박 중독 문제가 녹록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청소년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2015년 자료와 18년 자료의 그 전체 이제 청소년들은 신호등 색깔로 구분하니까요. 레드군만 봤을 때 5.1, 6.4로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어른들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약간 조사 방법을 잘못한 게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조사를 하긴 했는데 앞전에는 조사 방법이 훈련받은 조사원들이 직접 가서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들 앞에서 조사하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사 반응성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앞이니까 이야기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병률이 확 떨어졌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아이들도 거기서 분석은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위험 집단이 줄었다. 학교 덜 가니까 또래들 덜 만나서 그렇다. 저는 이거 분석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대면 상황에서의 도박이라는 걸 접하지 않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카드놀이, 화투, 짤짤이 이런 거 아이들 생각보다 안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아까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PC방에서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합니다. PC방에서 흔히 말하는 사다리 타기 하고요. 홀짝 게임 하고 이런 거 합니다. 그거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분석입니다. 그래서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내놓은 자료지만 20년 자료는 믿을 수가 없다. 제가 보기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따로 내놓은 겁니다. 다시 해야 된다. 사실은 조사 방법도 잘못됐다. 선생님한테 부탁해놓고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한 거하고 같은 걸로 취급하면 이건 조사 방법의 문제고 조사 반응성이 심각한 오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청소년 도박 문제에 실제로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박문제관리센터 안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헬프라인, 넷라인 이게 전부 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보는 자료에서 보도요. 10대와 20대의 도박 중독과 관련된 의료 진료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청소년과 젊은 성인층에 있어서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더 유발시키는 상황이지 결코 이 비대면 상황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만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일을 잘해야 되는데요. 일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하긴 힘들다. 왜? 다른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관과 이 인지도 비교를 해보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어요. 차라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센터들에 대한 인지도가 훨씬 높더라. 이건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인지율이 낮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도박문제관리센터의 규모가 충분히 예방과 치료 사업을 할 정도의 적정한 규모가 되지 못했다. 너무 작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앞서 이제 그 박준희 의원께서 보셨던 근데 작은 글씨로 보였는데 저는 좀 큰 글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글씨로 보면 2020년에 도박문제관리센터에 내담자들이 왔는데요. 제일 많은 내담자 유형이 뭐냐면 온라인 도박입니다. 전체의 77%입니다. 현재도 온라인 도박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자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도박이 충분히 잘 대응하면 예방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다.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물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도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계세요. 온라인 상담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200% 10배 이상 늘어난 지역센터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여러 가지 온라인 도박과 관련해서 또 이제 이미 스마트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셨어요. 헬프라인이라 해서 24시간 무료 상담 전화를 벌써 오래전부터 만드셨고요. 넷라인이라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채팅과 게시판 상담을 하고 계시고 1366에 문자 정보 제공을 하고요. 카카오톡 채널이나 화상 상담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아직은 미미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도박금 유병률에 있어가지고 성인에 있어가지고 5.3%, 청소년에 있어가지고 거의 5%에서 6%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것들에 있어서 전체 문제성 도박자 중에 우리가 몇 퍼센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해외에서는 통상적으로 5%를 상담해서 감당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1.5%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가려면 사실 지금 도박문제관리센터를 비롯한 지역센터들의 사이즈와 지역센터들의 상담 인력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아야지 이 실적을 넘어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나마 좀 이제 전부터 좀 달라지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도박문제관리센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잇몸으로도 해야 되니까요. 병원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있고 지역상담센터 이용객도 좀 더 많이 보내고 있어요. 지역상담센터의 미실처 지역은 뭐냐면 민간의 상담기관에 사람들을 위탁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도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지적인 욕구와 표출적인 욕구가 커지고 있다. 상담을 필요로 한다. 나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늘어나는 인지적인 욕구와 표출적 욕구에 국가가 잘 대응하는 게 먼저 아닌가. 이것도 대응 못하면서 기존의 도박 문제의 문을 더 크게 열어주는 게 답인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온라인 도박은 분명한 건 세계 도박 마켓을 보면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더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보면 도박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성장하더라고요. 그것도 10%가량 계속 전 세계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도박을 많이 하고 온라인 도박을 막 펼치고 심지어는 이제 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카지노도 많이 열었거든요. 러시아도 필리핀도 뭐 많이 열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 도박 산업을 키워서 돈을 더 벌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은 사실 이건 정치적 합의가 좀 필요한 문제 아닌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도박 산업으로 돈 많이 버니까 우리도 돈 벌어야지. 지금 마카오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많이 닫는다는데 그 도박장 관련된 그 흔히 말하는 소비자들, 도박장 사용자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돈 벌자. 한편으로는 맞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다. 왜? 우리나라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규범이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말 돈만 벌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영국의 사례를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인구 봉쇄가 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그대로 다 온라인 도박이 남아있는 건 아니고 일부만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봉쇄 이전과 봉쇄 이후를 비교해 봤더니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새로운 사람이 새로 도박을 하는 비율보다는 이미 도박을 하고 있던 사람이 도박의 트렌드를 온라인으로 바꾸고
이미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더 심각해졌더라라는 게 결론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코로나19의 영향은 뭐냐면 결국 도박 습관이 더 나빠졌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기존의 도박은 대면적 상황에서 뭔가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도박을 하다 보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는 별로 없더라. 개인이 더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더 문제가 심각해지더라. 일반 인구의 도박이 늘어났다기보단 도박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대면 상황의 온라인 도박에 더 몰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청년층의 도박과 관련된 문제들이 더 심각한데, 문제는 청년층은 도박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상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생각보다 이 도박에 대한 일탈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덜 받아들이더라. 나이 든 사람들은 오히려 더 경각심을 가지는데 청년층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층이 도박에 더 많이 갑니다. 온라인 도박이 되고 스마트폰 도박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주머니 속 카지노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했고요. 스마트폰을 하는데 이유가 굉장히 우리 흔히 말하는 문제성의 이유를 가집니다. 그냥 심심해서 재미없어서 같이 놀 사람이 없으니까 도박 사이트에 너무나 쉽게 들어가는 거죠. 도박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뭐 이런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봉쇄가 되니까 좀 돈을 덜 써요. 그래서 뭐 냉장고도 바꿔보고 노트북도 새로 사고 소비재들을 샀는데 그래도 코로나19가 더 장기화되니까 이제 뭔가 소비를 하고 싶은데 소비를 덜 하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게임이나 하고 도박이나 할까 하는 생각의 변화들을 도박 상담실에 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제 도박에 의한 성장이 국가 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우리가 이제 사행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불법을 단속하고 합법을 양성화시키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국가가 사행산업에 대해서 합법적인 것을 도박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인정해 주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형법에서 개인 간의 도박을 처벌하는 나라입니다. 개인 간의 도박은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사행산업으로 허용해 준 도박에 대해서만 합법으로 하는 이유는 그 사행산업이 개인 간의 도박과는 다르게 국가가 책임져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책임져 주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건 이겁니다. 도박은 모든 국민이 성숙한 자발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하는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성숙한 국민이 자발적 의사결정으로 도박을 한다는 걸 전제하려면 국민들이 사행산업을 통해서 지나치게 요행을 바라거나 사행산업이 국민들의 사행심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쪽으로 발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흔히 말은 건전한 여가 수준에서의 사행산업이어야 되는 거지, 이게 국민들의 사행심이나 국민들의 잘못된 신념들을 만들어내는 형태의 사행산업이 되면 불법 도박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국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뭘? 시민에게 충분히 인폼을 줘야 됩니다. 교육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도박으로 돈 잃은 건 당신 책임이에요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을 어떻게 교육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도박이 합법화되어 있는 영국이나 뉴질랜드, 호주보다 유병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사행산업을 받아들이면서 국민을 교육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텔레비전에서 도박 광고도 하지만 도박 예방 광고를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관리센터의 광고를 가끔씩 봅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금연 광고를 더 많이 보는 나라입니다. 담배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렇게 국민들을 교육을 많이 하면서 사행산업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인폼은 왜 덜 주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금연은 201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예방 예산을 1,500억까지 늘렸어요. 예방 예산만 1년에 1,500억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급연 프로그램이 없는 학교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박과 관련된 초, 중, 고등학교의 수도권 예방교육 수준은 3% 미만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하려면 공공은 인폼을 줘야 됩니다. 공공은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 교육 안에서
자발적 의사결정이라는 걸 본인의 힘으로 도박장에 가서 도박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는 걸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고 도박장의 문을 활짝 열고요. 그리고 거기서 돈 잃은 건 다 네 책임이야 라고 하는 건 책임성이라는 국가의 기본 원리에서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우리가 그래서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사행사업자에게 반드시 해야 될 책임성 도박의 프로그램 내용으로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지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취약한 사람들을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여기서 취약한 사람이 결국 청소년이고요. 그리고 정보에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중요하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범죄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도 도박장은 관여돼서는 안 된다. 범죄를 단호하게 엄단하고 처벌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도박장 자체가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특히 온라인 도박을 할 때는 이코라라는 온라인 시스템 안에서 정기적으로 인증을 받아라. 인증 안 받으면 폐쇄하겠다. 규칙을 잘 지켜라.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규칙을 가지고 지금 온라인 도박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진짜 이런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의 좀 기본적인 차이점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 뉴질랜드는 일반적인 책임성 도박의 원칙 아래서 온라인 도박에 대한 기본적인 구체적인 책임성 도박을 국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셀프 익스클루전 프로그램이 오프라인 버전의 카지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라인 버전에서 굉장히 발달해 있더라. 뒤에 이제 이게 사이트를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아웃이나 리얼리티 체크 같은 것들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온라인 도박장 입장하는 모든 유저들에게 시간마다 체크하게 하고 지금 당신이 돈 얼마 잃었으니까 얼마 남았다. 지금 당신이 처음 여기서 도박에서 쓰겠다고 한 돈이 얼마였는데 지금 50% 넘었으니까 조심해라. 이제 그만하시죠 하는 걸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과연 이런 것 준비하고 하느냐라는 질문 물론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왜 하는지를 알고 우리도 이걸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걸 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책임성 도박의 원칙 안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다하는 거다라는 말씀. 사행사업자의 책임성을 다하도록 국가가 강제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요. 결국 우리는 국가가 도박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사행산업이라는 큰 관점 안에서만 보느냐 아니면 사행산업에 희생이 될 수 있는 도박 중독자와 그 가족들의 문제를 함께 보듬어 주느냐라는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게임케어 같은 곳에서 우리로 따지자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직을 합친 거와 비슷한 거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도박 중독 문제를 보건 문제로 봅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도박문제관리센터를 바로 관리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도박 중독에 대한 법이 보건복지부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도박과 관련된 국가 기본법이 없습니다. 중독에 대한 기본법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조차도 정신건강복지법에 한 꼭다리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마약 중독은 복지부가 아니고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식약처가 관리합니다. 국가 시스템이 중독 문제를 보건의 문제로 다루는데 아직 좀 미숙합니다. 아직 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법도 없는데 치료하는 법도 없는데 이제 도박 문제가 문이 활짝 열린다면 과연 이게 우리가 다칠 사람이 눈에 보이고요. 여기 도박 문제에서 물론 대부분의 건전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아주 소수의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 되는 그 소수의 유병률 안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실 건데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등산 가셔서 모든 사람이 다 산악사고 나는 거 아니잖아요. 1000명이 하면 10,000명이 한 명이 산에서 미끄러지고 다쳐서 구조 헬기도 필요하고 산악구조대도 필요하고 119도 필요한 거죠. 도박 문제에 있어서 모두가 다 비건전하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건전하십니다. 하지만 온라인 도박을 열었을 때 이제 그 119 구조대가 그리고 그 산악구조대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질 게 눈을 보도 뻔한데 우리는 지금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정말 잘하고 있나 15개 지역센터로 충분한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헬프라인, 넷라인 갖추긴 다 갖췄습니다. 여기하고 비교해봐도. 그런데 여기는 보건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게 다릅니다. 보건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119만 전화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과연 그런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여기는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의 핵심이 거주입니다. 중독자가 가족하고 못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거주라 그러면 자꾸 대한민국의 복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노숙자 쉼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기숙사처럼 일반적인 주거시설처럼 잘 갖춰진 곳에서 중독자가 가족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국가의 보호 안에서 어느 정도의 단기간의 거주, 잠깐의 쉼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수준이냐 하면 청소년 도박문제 회복센터가 생겼습니다만 사실상 데이케어만 합니다. 주간보호 프로그램이죠. 우리는 심각한 도박 문제를 가진 청소년이 있다 또는 20대 청년이 있다 했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고 하는 거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들은 광고를 제한하는 다양한 앱들을 우리는 충분히 이거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앱에서 도박 광고를 걸러낼 수 있는 거 충분히 하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온라인 자기 배제 프로그램 우리도 하면 충분히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은 온라인 도박이 대세가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준비들이 영국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온라인 도박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닌가. 예. 그리고 그 온라인 도박의 피해자로부터 안전망을 만드는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예, 다음 슬라이드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도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정책이라는 건 사행산업이 국가의 조세를 쉽게 확보하고 산업으로서의 가치만 생각하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행산업의 원래 목적이 국민의 건전한 레저 산업을 융성하고 건전한 사행산업으로 가야 된다면 도박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바꿔야 됩니다. 사행산업으로 돈 따서 일확천금을 가지겠다는 식의 논리를 사람들이 그만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인폼드 디시전이라는 책임성 도박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국가가 국민에게 지금보다는 한 100배쯤 교육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3%가 교육해놓고 아이들에게 도박 문제 예방 교육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을 받는 상태에서 온라인문을 개방한다면 아이들이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합법 사행산업자의 윤리적인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합법 사행산업자가 법에 정한 부담금을 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합법이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 노력은 뭐냐면 결국 합법 사업자 자신이 중독예방치유센터 만들었으면 그걸 더 활성화해야 되고요. 상담실 만들었으면 진짜 한국도박관리센터보다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보여주라는 거죠. 그런데 사행사업자들은 안 하면서 도박문제관리센터 이들이 다 해. 이건 아닌 거죠. 중앙과 지방정부의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도박 문제로 제일 문제되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지방정부, 특히 몇몇 지방정부들은 도박장을 유치해서 조세 확보하는 데만 관심이 있거든요. 조세를 도박산업이 아니라 좀 더 건전한 산업으로 유치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고 도박장을 유치할 때 그냥 위에서 밑으로 하는 탑다운 방식 말고요. 정말 밑에서 허용이 되는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다.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책임성 도박에서 교육해야 되고요. 취약인구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거버넌스가 좀 맞아야 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사행산업이라면 국가의 책임성을 지키는 사행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그 포럼에서도 사실은 이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행산업에 그늘이 있고 폐해자가 있고 도박으로 인해서 중독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당사자들이 도박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에 그들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냥 단순하게 사행산업의 희생자니까 니들은 국가가 어떻게 도와줄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가 아니고요. 사실상 그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가입법이 개정돼서 사행산업 부담금을 확보할 때 도박 피해자 단체가 가장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시민단체로. 그분들 이야기 들어야 됩니다. 온라인 도박 개설을 하려면. 우리가 비슷한 사례 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창호법이 나오면서 음주운전 단속하는 처벌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마드나 사드가 비슷하게 동료 집단, 어머니 집단들이 정부를 움직인 거거든요. 우리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야 됩니다. 현재 지역센터들이 당사자 상담원들을 제도를 갖고 있지만 인턴 제도 갖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안에 배당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도박 문제 회복하신 분들이 좀 준비가 덜 됐더라도 당연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것이 당사자주의고 그것이 인파워먼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지금 나름 그동안 한 7, 8년 동안 이 도박문제관리센터가 굉장히 전문성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중독센터들보다 중독의 전문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전문기관 안에서의 어떤 치료 프로그램들, 그리고 환자의 수준별 프로그램들, 지역사회에서의 네트워크들이 제대로 된 보건 프로그램으로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뭐냐면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정부 기능으로서 국가기관으로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공기관으로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능의 일환이 뭐냐면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제도와 법을 만드는데 다시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지역센터 사업을 하면서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정부와의 매칭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지방으로 가면 광역시도와 같이 일할 매칭 조직이 없어요. 예. 지역마다 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차피 지금 사감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도와 법을 개선해서 지방정부와도 도박문제관리센터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그리고 사업의 안전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청소년들 교육하는 게 먼저입니다. 인터넷 도박을 허용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아이들뿐 아니고 전 국민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중독이 뇌 발달과 관련된 질병으로 될 수 있다는 거 배워야 되고요. 여러 가지 증거 기반의 교육들을 정부와 교육기관과 그리고 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온라인 도박의 합법화 또는 온라인 도박의 허용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국민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는 국민들에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교육하고 상담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그리고 그럴 때 도박 중독자가 자기 문제에 대한 병식을 가지게 될 거고요. 도박 중독자를 위한 치료 재활 인프라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들이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 갖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경기국부센터 운영위원장이다 보니 오히려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또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정책을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님의 아주 그 열띤 주제 발표 들으셨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두 분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잠시 후에 있을 종합 토론 때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한 토론이 기대됩니다. 그러면 잠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요. 단상을 정리한 후에 오늘 포럼의 하이라이트인 종합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